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집 심화 편입니다. 58회 기출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밑줄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대가 뭔지를 힌트를 찾아봐야겠네요. 쭉 읽어보니 부기령, 활터, 김홍도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류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이 부대라고 하는데 이 부대의 성격은 직업군인 상비군이라고 나옵니다. 맨 마지막 줄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고 있네요. 임진왜란 이후에 직업적인 군인, 항상 있는 군대가 필요해가지고 만들어진 군사 조직은 훈련도감입니다. 현재 서울의 동대문 인근에 훈련도감 터가 남아 있는데요. 이 훈련도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용호군과 함께 이군으로 불렸다. 용호군이 나오면 요거 고려시대고요. 고려시대 때 응양군이라고 있어요. 응양군이랑 같이 이군으로 불렸던 중앙군대가 있습니다. 요건 고려시대 거니까 아니고요.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했다. 진도 용장성에서 요것도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의 삼별초의 항전 얘기입니다. 삼별초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진도에서 또 그리고 제주까지 내려가서 항전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진도에서 항전할 때 용장성이라는 성을 쌓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경 지역에 북계와 동계를 두었다, 배치됐다. 여기에서 이 군대가 주진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주진군도 고려시대의 군사 조직입니다. 4번 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삼수병으로 편제가 되었다. 이게 훈련 도감의 편제 내용입니다. 필요한 종류의 군인들을 골고루 배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보면은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이것은 정조 임금 때 수원 화성이 정조가 쌓는 거잖아요. 정조 임금 때 쌓았던 만들었던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에 관련된 얘기인데 외영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서울에다가 부대를 뒀어요. 서울에 창경궁에 쪽에 이제 두다가 너무 군대 수가 많으니까 일부를 옮겨서 이제 수원 화성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요거 3점짜리 문제네요. 요런 게 조금 어렵죠. 시기 사이를 골라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가 어떤 사건인지를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힌트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 바친 자가 있었다. 블라블라 나오고 있습니다. 난을 일으켰다. 인조 시기에 있었던, 인조반정 직후에 있었던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은 인조가 왕이 되는 걸 도와준 사람인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논공 행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괄의 난입니다. 가의 사건은 인조의 이괄의 난이에요. 나 사건 보겠습니다. 최명길에게 보낸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하였다. 왕이 수구문을 통해서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오랑캐 강화를 청하면서 진격 늦추도록 하고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 동명에 또 영화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병자호란입니다. 그렇다면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사이의 사건을 골라주면 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괄의 난 이후에 또 병자호란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병자호란 이전에 한번 우리가 전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묘호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좀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사이의 일을 골라보겠습니다.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병자호란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정묘호란을 잘 몰라요. 정묘호란 때문에 나중에 병자호란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 사건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답이 바로 1번에서 나오기는 해요.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정묘호란입니다. 이거.
정묘호란 때 이제 항전했었던 장군의 이름이 정봉수고요. 이때 용골상성이란 데서 항전을 했다라고 나오기는 해요. 이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 정묘호란 먼저 있었고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을 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이 항전의 결과 우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청나라하고 형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순신 명량 나오는 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고 권율 장군 나오는 것도 조선시대죠. 서인 세력이 패모살제를 이유로 반정을 일으켰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가 명분이 돼가지고 쫓겨난 왕이 있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을 이 명분으로 쫓아낸 사람이 인조죠. 인조 반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 이전이 되겠죠. 반정을 일으킨 명분에 관련된 얘기가 반정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 이전입니다. 시기가 좀 뒤로 더 가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추곡사가 발생하였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여립 사건은 단독 문제로도 나올 정도로 좀 유명한 붕당 정치 역사에서 좀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거는 서인과 동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요것은 선조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보다 이전 시기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답은 우선 1번이고요. 정묘호란에 관련된 얘기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기억을 좀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해 조선의 대외정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힌트를 보겠습니다.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쭉 연결이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지도로 보입니다.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여기를 따라서 가 국가를 왕래를 했는데 이 사행에 참여했었던 만상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은 국제 무역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주와 연경을 지나가는 경로로 소통을 했었던 왕래했었던 사신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만상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국가를 청나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의 수도 연경으로 이어지는 이변정도도라는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나라에 해당하는 대외정책 했던 거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박위를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게 선지로 종종 나오는데 박위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박위를 보내서 쓰시마를 토벌해요. 대마도 왜구 토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또 청나라하고 맞지가 않죠.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정하였다. 우선 답은 2번인데요.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나라하고 청나라의 경계다. 요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게 요게 이제 숙종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한성에 동평관을 둬가지고 무역을 허용했다. 한성 오늘날 서울이죠. 동평관은 오늘날의 그 인사동 부근에 있었습니다. 동평관은 우리가 일본이랑 이 당시로는 외죠. 외와 무역을 했었던 그 관청입니다. 쌍성총관부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쌍성총관부가 나오면 공민왕이죠. 고려 시기 공민왕입니다. 원나라한테 영토를 이제 되찾는 과정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대사를 회답 겸 쇠환사 이렇게 묶음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데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을 했다. 이거는 회답을 하면서 쇠환사가 뭐냐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로. 어디에 포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전쟁 중에 일본으로 끌려갔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포로들, 요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요거 선조 때 이거를 파견을 하면서 얼어붙어 있었던 일본과의 외교를 다시 재개하는 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선지에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회답 겸 쇠환사는 묶음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조 시기에 14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서사시 군정탄입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황구첨정 등의 패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이 결정 힌트가 나오네요. 균역청을 설치하고
양역제도를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 조선에서 이 세금제도가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 남성이 군대를 가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세금 제도들이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기에서 군대 갈 때 이제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내야 되는데 이 군포를 내야 되는 나이는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가 되겠죠. 16세부터 60세까지 해당하는 살아있는 남성에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걸 작품을 보면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 포대기로 싼 갓난 아기가 장정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군적에 올라갔다. 16살이 안 되는데 세금을 내는 그 명단에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이제 이런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군포를 내놓으라 라고 독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아직 베네나로도 마르지 않은 아기를 군정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미 죽은 사람한테 군표를 물린다거나 나중에 뭐 백골징포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이 고민을 하다가 균역청을 설치를 하고 균역법이라는 거를 합니다. 이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의 업적 중에서 제일 큰 업적 중에서 하나죠. 원래 군포를요 2필씩 바치게 했었는데 이거를 반으로 줄여줍니다. 한 필씩 줄여줘요. 근데 2필씩 바치다가 한 필씩 내면은 5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모자라는 거를 다른 세금들을 부여를 해가지고 메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요거는 그 지배층들한테는 굉장한 반발을 샀지만 일반인들은 그래도 세금이 당장은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조의 업적을 골라봅시다. 1번 수도 방위를 위해서 금의영을 창설했다. 이 군대 창설한 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해가지고 통치제도를 정비했다. 우리가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법전을 정리하는 거는 뭔가 바꿀 만한 계기가 있거나 이전과 뭔가 적용하기가 똑같지 않거나 요럴 때 요런 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영조의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영조가 치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치세가 50년이 넘습니다. 이 50년이 넘는 치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그동안 안 맞았던 것들을 다시 바꿔가지고 고치고 수정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그것이 속대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장기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전 정비도 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암기하기 쉬울 것 같고요. 답은 일단 2번인데 나머지 거 좀 살펴볼게요. 삼군부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군국 기물을 전담하게 했다. 뭔가 군사적인 업무를 삼군부라는 전용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맡겼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 거는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들 고종이 임금이 됩니다. 12살에 임금이 되기 때문에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약 10년 정도를 이제 섭정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는데 우리나라 군사제도가 당시에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여러분 서울의 창덕궁에 가면은 그 창덕궁 앞쪽에 우리소리 박물관이라고 기와집 이쁘게 생긴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그 박물관 자리가 예전에 임진왜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어떤 관청이 있었던 자리예요. 흥선대원군이 요 삼군부 부활시키기 전에는 이 군사 업무를 비변사라는 데에서 전담을 하고 있었어요. 비변사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임시관청 기구예요. 그럼 당연히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전쟁이 워낙에 길었고 중한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비변사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비대해졌다라는 표현 어딘가에서 보셨을 텐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반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할 때까지 비변사는 계속 기능이 커져요. 계속 커지다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혁파를 해서 원래 가져가야 되는 관청에다가 이제 역할을 나누어 주게 돼요. 그때 군사 역할을 삼군부가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초계문신제가 나와가지고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했다. 초계문신제 아주 독특한 제도고요. 왕이 직접 젊은 문신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제도였어요. 이거 정조가 만든 거였죠. 정조가 규장각에서 이 제도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정약용도 이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이제 발탁된 인재였죠. 그리고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확 줄여준 거예요. 세금을 줄여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영정법은 인조,
요때 정리가 됩니다. 요 세금제도랑 복잡하게 나오는 거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25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시대에 직역을 맞히는 문제, 이제 마지막 힌트가 공개됩니다. 직역. 그러니까 직업적인 거, 내려가는 거, 세습되는 어떤 직업적인 거를 지금 살펴본다라는 얘기인데 퀴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네요.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록이 됐고 연조귀감이라는 게 있었고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역이랍니다. 물려주는 직책 중에서 국가에 바치는 노동력인데 세습을 해가지고 계속 아들에서 아들로 물려줬던 거, 이 직업이 무엇이냐? 힌트가 3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3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나머지가 좀 특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었고 그 업을 물려주는 직책. 일단 요건 향리입니다. 향리. 사또를 수령을 보좌해가지고 행정의 실무를 맡아보는 게 있었던 거죠. 마지막 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향리들은 이런 명부에 들어갑니다. 요 단안이라는 전용 명부가 있었고요. 연조귀감은 뭐냐면 향리들이 올렸던 상소문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이에요. 좀 특이한 책인데 요 기회에 요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다. 상피제가 뭔가요? 뭔가를 피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조선시대 관찰사급의 정식 관리들한테 적용되는 거였는데 관찰사는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피제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가까이에 있는 연고지에 배정을 하거나 친인척과 같이 일하거나 그거는 안 된다. 상피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무원 제도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죠. 상피제는 관찰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향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잡과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근데 아까 봤지만 직역은 세습되는 거거든요. 선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발이 됐다라는 건 시험을 봤다라는 건데 잡과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술직이에요. 기술직이 보는 과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찰사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평안감사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직책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방, 호방 등 6방에 소속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호칭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래동화에도 나오죠. 사또 옆에서 예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이방들이 이제 향리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했었던 사람들, 향리들이고요. 이분들은 과거 시험을 보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신분은 정리상 중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기의 신분을 세습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사실상 그 지역의 업무에 행정적인 실무는 다 이 향리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신분의 어떤 차별을 좀 없애달라라고 하는 상소문 같은 것들도 써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연조귀감이라는 책이 그런 상소를 모아가지고 묶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음전을 경제적인 기반으로 삼았다. 공음전이 뭐냐면 공덕으로 받는 땅이에요. 음덕으로 받는 땅. 이거는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가 높은 직업을 해가지고 이제 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요거 고려 시대에 문벌귀족이 이거 썼죠. 우리 할아버지가 막 재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손자 때까지 내려오는 땅이 있는 겁니다. 물려주는 땅, 세습하는 땅이 있었던 거죠. 공음전이랑 같이 문벌귀족의 상당한 날개가 되어줬던 게 플러스 해가지고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시험 안 보고 그냥 갈 수 있는 벼슬이 있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음서제도는 조선시대까지 남아있기는 했는데 음서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서로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은 좀 한정돼 있었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음서로 들어온 걸.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높은 관직에 진출하려면 음서로 입문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험 합격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과거 시험이 경쟁률이 엄청 났던 겁니다. 자, 우선 요거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26번 보겠습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종교가 뭘까요? 해미순교 성지. 해미순교 성지. 국제 성지 중에 하나다. 결정적인 힌트 나오네요.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하고 병인양요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박해라고 불렀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병인박해하고 병인양요는요. 천주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천주교 박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해미 순교 성지 이외에도 서울에도 그 양화진 그 묘지 옆에 절두산 성지, 순교 성지들이 있어요.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연군 묘 등 여러 역사 유적이 있는 내포 문화권은 더욱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요거 이제 충청도 지방에 있는 천주교 이제 유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했다. 이거는 미륵신앙인데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이 미륵이라는 호칭이 제일 자주 나올 때는 그 고려 이전에 바로 직전에 궁예가 있었잖아요. 궁예가 본인을 미륵이다 라고 하면서 미륵신앙의 현신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했었던 어떤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동경대전과 책 이름이에요.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는 종교다. 요건 책이 좀 어렵지만 한 번에 우리가 좀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동학입니다. 동학의 경전이에요. 동학. 최재호가 만들었던 동학. 이 동학은요. 천주교 우리가 보통 서학이라고 하거든요. 서학에 대비되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종교에 좋은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동학이라고 한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경전이 두 가지의 책입니다.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했다. 박중빈이란 이름과 새생활 운동을 기억할게요. 요거는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지금도 있어요. 원불교 재단.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단군숭배의 대종교입니다. 나철 선생이 만든 대종교가 되겠고요.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그래서 주로 독립운동 파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종교에서 조직한 단체가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가 되었다.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서부터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쪽으로 원래 선교사들이 먼저 가거든요. 그렇게 번역돼 있었던 책들을 원래는 학문으로 들여왔다가 요게 새로운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신자가 나오고 했던 겁니다.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고 처음에 천주교가 소개가 됐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27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겠네요. 대학자 가의 흔적을 찾아서 남양주 힌트 1번 흠흠심서 마가회통 정약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양주에 정약용 유적지가 있어요. 실학박물관이랑 그런 거 굉장히 모여있는 남양주 일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정약용에 대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흠흠심서하고 마가회통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목민심서라는 책도 있죠. 상당히 방대한 유적을 저수를 남겼습니다.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 유배 생활을 했었던 18년 동안에 500권에 달하는 책을 저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혼자 쓴 거는 아니고 이 주요 저술자지만 밑에 제자들하고 같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약용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봅시다. 여유당전서라는 또 책 전집 이름이 있었잖아요. 거주했었던 집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관련된 유적지가 지금 순차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자, 1번 보겠습니다.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다. 성호사설, 이거 누군가의 호죠.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이 주장했던 거 이거 뭘까요? 한전론. 한전론은 뭐냐면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는 했어요. 우리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땅을 영원히 수조권 가져갈 수 있게 해버리면 언젠가 땅이 모자라니까 항상 땅이 모자라다는 어떤 이런 문제에 시달렸는데 한전론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땅에 상한선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더 이상 일정 크기 이상은 가질 수 없어 라고 이제 한정을 해놓으면 누군가가 무한정 땅을 가질 수 없게 되니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나름대로 솔루션을 제시를 했던 거죠. 일단 이익권은 아니고 양반전을 편찬한 사람,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지적한 양반전, 이거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비슷한 내용으로는 또 소설로는 호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양반들의 어떤 허례허식을 풍자하고 이걸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요거는 박지원 얘기고 박지원도 실학자죠. 정약용이랑 같은 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의산문답.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이것은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이 책에서 무한우주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무한우주론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천문과 과학도 중국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렸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이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홍대용이고요. 북학의라고 하는 책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했다라고 나오는데 박제가입니다. 중국에 갔다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비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사는 거를 보고 우물을 좀 비유를 하면서 물을 퍼내야 우물에 물이 계속 솟아나지 아끼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야.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했었던 사람이고요.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것이 이제 정약용의 책 중에 하나죠. 아까 잠깐 언급되어 있었던 흠흠신서 같은 거는 사법제도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과회통은 홍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본인이 자녀를 홍역으로 잃고 나서는 이제 그런 책까지 썼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까지 제시했었던 책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고요. 네, 28번입니다. 밑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밑줄 시기 한번 찾는 힌트 볼게요. 서원터에서 매주 시설이 발견이 됐다. 이게 매주 시설입니다. 뭔가를 묻어놨죠. 신주를 매장했다, 묻어놨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설은 서원에 모셔져 있었던 신주를 옹기에 넣고 기와로 둘러싼 다음에 묻은 시설입니다. 이번 발굴은 만동묘를 철거하고 나서 서원을 철폐했었던 이 시기에 신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만동묘 철거, 서원 철폐에서 우리는 이것이 흥선대원군 시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고종의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었던 시기인데요. 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특히 양반들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면서 백성을 수탈하는 어떤 거점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던 만동묘를 철거를 하게 됩니다.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임진왜란때 파병해준 명나라 의종한테 제사를 지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의 명분으로 이제 세금도 면제받고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안 좋은 용도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원성이 자자했던 만동묘를 철거를 하고요. 물론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만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활용이 됐었던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었다는 서원을 철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서원은요, 기본적으로 양반들의 어떤 거점이면서 제사 지내는 시설과 공부하는 시설, 연구하는 시설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공자나 또는 이제 유명한 선비들, 이름난 선비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신주를 모셔놓고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폐단의 근거지로 활용이 됩니다. 이게 개수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특정하게 임금이 편액을 내려줬다거나 뭐 최초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의미 있는 서원이 아니면은 다 없애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었다라는 이 서원을 47개만 딱 남겨놓고는 다 없애버렸던 사건이 서원 철폐입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개혁을 단행했었던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나선정벌, 조총부대가 나오면 우리가 청나라의 요구로 파병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효종 얘기입니다. 효종 때 이 청나라의 요구로 우리가 그 러시아랑 청나라랑 전쟁할 때 조총부대를 2번 파견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굉장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박 교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가 되었다. 굉장히 뭔가 세금 제도가 또 문란해서 살기가 또 힘들고 그랬는데 요거를 바로 돌려주는 어떤 관청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철종입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연표 외울 때 순헌철 뒤에 외우는 거 있죠. 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시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삼정이정청의 설치가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지역차별에 반발해가지고
홍경래가 봉기했다. 저기 평안도 지역에 굉장한 서북 지역에 차별받았던 홍경래가 이 몰락 양반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순조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순헌철에 또 해당이 되죠. 여러 가지 밀란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4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군이 침입하였다. 이제 요 시기가 흥선대원군 시기하고 겹치는 시기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전이거나 이후거나 시기가 지금 맞지 않고 있죠. 제너럴 셔먼호, 미국 배죠. 그래서 미군이 요거를 명분으로 침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상선이에요. 우리랑 교역하자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는 배고 하니까 요거를 그때 평안감사로 있었던 박 교수가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상선이 불에 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요 전투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양요가 2번이 있었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1866년, 요거 1871년이죠. 2번의 양요를 다 승리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눈 퍼런 애들하고는 절대로 교역하지 않는다. 이거 교역하자고 하면은 다 이제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척합이라는 비서까지 막 세워 놓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신미양요는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쪽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미군들의 사상자가 3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상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려드는 우리나라 병사들한테 미군이 약간 공포를 느끼고 군대를 물린 거예요. 그게 신미양요입니다. 요거 일단 답으로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시전상인의 특권.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했다. 일단 정조업적인데요. 정조. 시전상인의 특권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전상인은 이제 유기전 국가가 정한 거 판매하는 공식 시전이죠. 유기전 상인들이 일반 노점을 혁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금난정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난정권을 필두로 해가지고 요거를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는 어떤 정책을 단행을 하는 게 신해통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29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녹두꽃이 피고 지다 1894년. 일단 연도와 녹두꽃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고부민란, 전주성, 우금치가 나옵니다.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이거 동학에 관련된 얘기네요. 녹두꽃 나오면 이제 동학의 아이콘 같은 사람 전봉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1894년도에 월별로 있었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기간이 너무 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밀란이 일어난 거, 밀란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일어나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겠죠.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이 보를 짓겠다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때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갑질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고부민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쌓여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전투를 이겨가면서 광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전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주 맞아요. 전주성을 뺏긴 거는 정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 조선 정부, 조선 왕가의 혈통이 전주 이씨잖아요. 거의 약간 핵심 지역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효과를 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정부하고 요 농민군들하고 화해를 하죠. 그게 이제 전주 화약이 되겠어요. 우금치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미 전주 화약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화해를 한 거죠. 화해합시다. 우리가 너네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치권도 설정해주고 그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어났었던 1차 봉기가 전주 화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때 화해한 이유가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청나라의 군대를 요구를 했는데 청나라가 파병을 했더니 그 이전에 맺었던 어떤 약속 때문에 청나라가 파병했으니까 우리 일본도 파병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이 파병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 이 동학 농민군들이 외세 세력이 끌어들여 오는 거를 보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끼리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돌아가야죠. 근데 일본 군대들이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습격을 하죠. 경복궁 습격을 하고 왕과 왕비를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봉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하면서 2차 봉기를 하고요. 동학군들이 만나가지고 일본 군대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학군대들이 이제 남쪽에 크게 있고 북쪽에 크게 있었는데 그걸 남접, 북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진군을 합니다. 어디에서 만나냐면 공주의 우금치에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무기의 열세로 인해서 대패를 하게 되죠. 2차 동학농민운동은 패배를 하는 걸로 끔찍하게 결말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 크게 지금 적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보면 되겠죠. 남북접이 논산에서 집결했다. 제가 방금 요런 말을 썼었죠. 남쪽의 동학농민군과 북쪽의 동학농민군이 만나가지고 논산에서 만나요. 그리고 공주의 우금치에서 최종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일단 1번이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는 전주성 점령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전투에서 이기면서 올라가요. 그때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이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더 사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백산에 모여가지고 4대 강령을 선포하다. 이거 선포하고 전쟁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요거 이전의 일이겠죠. 요거 아니고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이거는 동학이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입니다. 요것도 아니죠.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3내 집회가 열린다. 요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요것도 동학농민운동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조 신원이 되고 나서 교세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더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고요. 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전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전화 설비, 가설 및 운영권을 가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더니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군. 한성전기회사가 생겨난 시점,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 모집 공고를 보니까 전화를 연결해주는 교환수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무 6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고요. 대한제국, 고종이 나라 이름을 한번 바꾸죠. 1897년에 덕수궁 앞에 환구단에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연호인 광무라는 연호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3점짜리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대 문물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거하고 구별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 한번 볼게요.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한성순보 발행됐고 기기창, 경부선, 우정총국이라는 핵심 단어들을 뽑아볼 수 있었는데 알렌,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의술을 펼치는 광해원, 오늘날의 신촌의 연세대학교 안에 그 유적이 크게 남아있는데 세브란스 병원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광해원이 세워진 거는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 선교사들은 그냥 종교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부감을 내려주기 위해서 주로 종교하고 교육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요거는 이 의료 선교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였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건 학교랑도 연결이 되죠. 광해원은 이미 우리가 먼저 세워졌던 거예요. 요거는 이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한성순보가 발행이 되었다. 한성순보, 이 신문이 될 텐데 요런 신문을 출판하는 거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요거는 1883년도고요. 기기창이 설립이 돼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같은 연도고요. 우리가 이거를 빠르게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미국에도 유학생을 보내고 중국에도 유학생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응용하는 그런 관청들을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대한제국 이전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기기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라는 사신이 보고 배운 거를 가지고 와서 흉내를 내가지고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일단 4번 보면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이 되었다. 1905년이 되겠는데 우선은 정답 먼저 4번으로 체크하고 오답 확인하고 설명할게요.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다. 우정총국 우체국인데요. 이거를 설치하고 이거 설치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정총국 그 연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죠.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우리가 3.1천하라고도 부르는 사건인데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젊은이들, 김옥균을 필두로 한 이 젊은이들이 이 우정총국 연회를 기점으로 급진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연도상으로도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는 요게 진행된 뒷시기에 대한제국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 사항은 없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는 거는 일단 철도 개통이 사실 우리 의지로 일어난 게 거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뭔가를 뺏어가는 용도로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게 요 연도에 해당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를 참견하려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했었던 하나가 러시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침략을 좀 못했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러시아의 군대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일본을 견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일본이 러시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1904년에 발발했었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다 철수를 해요. 그리고 1905년이 되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면서 외교권을 대대적으로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리하게 우리의 문물을 갖고 빼내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고 도로를 놓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만듭니다. 그래야 부산으로 많은 걸 실어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보내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이랑 연도가 굉장히 바트게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연도에 뭐를 했고 무슨 시기에 뭐를 만들었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선지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30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40번까지 또 풀어보겠습니다.